이탈리아 최고의 명품 브랜드 마케팅 디렉터 소피아. 로마의 낭만과 예술 속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녀의 삶이 단 한마디에 뒤흔들렸습니다. 소피아, 다음 달부터 한국 지사로 파견 가야겠어. 하루아침에 날아든 본사의 명령에 그녀는 충격과 분노로 이를 악물었죠. 6개월만 버티면 되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건 상상조차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밀라노 본사 회의실. 상사인 루카가 느닷없이 저를 불렀어요. 소피아, 다음 달부터 바로 한국 지사로 가야겠어.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한국이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왜 로마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아시아로 가야 합니까? 루카는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죠. 이건 제안이 아니라 결정이야. 6개월 안에 결과를 보여줘. 회의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이탈리아의 예술과 열정을 사랑하며 15년을 쌓아온 커리어가 단번에 위협받는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심장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태어나 자란 여자죠. 제 혈관에는 이탈리아의 자부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제 손톱 끝까지 흐르고 있어요. 로마는 제 뿌리이자 제 영혼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수백 년 된 건물들의 숨소리를 들었고 거리에서 풍겨오는 각 구운 피자의 향기에 취했죠. 이탈리아는 제게 단순한 고향이 아니에요. 예술과 열정, 그리고 삶의 맛이 녹아있는 신성한 땅이라고 할까요? 제 피에 흐르는 이 자부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 명문 대학에서 저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교수님들이 제 논문을 보고 소피아, 너는 천재야 라고 감탄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학문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패션과 명품의 세계로 뛰어들었고 15년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디렉터로 정상을 달려왔습니다. 제 손에서 태어난 캠페인은 밀라노 패션 위크를 뒤흔들었어요. 한 번은 제 아이디어로 만든 가죽, 핸드백 컬렉션이 전 세계 패션계를 강타해서 파리 패션 잡지 편집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소피아, 이건 혁명이야 라고 외치더라고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혁명? 이건 그냥 이탈리아의 일상이에요. 제 일상은 로마의 콜로세움 옆 작은 카페에서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며 그 쓴맛과 향기 속에서 하루를 설계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대 유적과 현대의 활기가 뒤섞인 풍경, 그게 바로 제가 사랑한 이탈리아예요. 저는 이탈리아의 낭만에 푹 빠져 있었어요. 가죽 장인이 손끝으로 한 땀 한 땀 깨매 만든 가방을 볼 때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세기를 뛰어넘는 예술적 디테일, 이탈리아의 영혼이 담긴 걸작이었죠. 그런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게 제 천직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로마의 달빛 아래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거야. 우리 회사는 명품의 대명사였어요. 제가 이끈 프로젝트는 파리와 뉴욕의 거물들을 줄 세웠죠. 한 번은 뉴욕에서 온 백만장자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협업을 제안했어요. 소피아, 당신의 감각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이건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만 아는 감각이에요. 매년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제 컬렉션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3년 전엔 제가 기획한 런웨이 쇼에서 모델들이 입은 드레스가 너무 화려해서 관객들이 숨을 멈추고 박수를 멈추지 않았던 적도 있죠.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외쳤어요. 이게 바로 소피아야. 이탈리아 명품계의 살아있는 전설. 하지만 이탈리아의 삶이 늘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그 느릿느릿한 관료주의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새 캠페인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면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가야 했는데 직원이 느긋하게 내일 다시 와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데. 또 한 번은 배송 문제로 고객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뻔했어요. 이탈리아 운송회사는 도로가 막혀서 어쩔 수 없어요라며 태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죠. 이 속도로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라는 거야. 하지만 곧 한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그래, 이 느린 속도도 이탈리아의 매력이지 뭐. 제 피에 흐르는 낭만이 그런 답답함마저 받아들이게 했어요. 저는 매일 밤 로마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한 번은 새 컬렉션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던 날 테라스에서 바라본 트레비 분수의 물소리를 듣고 있었죠. 갑자기 번뜩 분수의 곡선에서 영감을 받아 가방 디자인을 스케치했어요. 그 결과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대성공.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소피아 천재야를 연발했죠. 저는 무대에 서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피가 만든 거야. 제 삶은 그런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로마의 거리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시장에서 떠드는 상인들, 심지어 길거리에서 만난 고양이 한 마리까지 그 모든 게 제 창작의 원동력이었죠. 제 동료들은 저를 명품계의 여왕이라 불렀어요. 한 번은 파리에서 열린 패션 컨퍼런스에서 제가 연설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소피아, 우리 브랜드와 꼭 일하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줄을 서세요. 이탈리아의 여왕은 바빠요. 그만큼 저는 이탈리아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완벽했죠. 로마의 집에서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밀라노 패션 위크의 다음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가죽 장인의 손길로 완성된 새 컬렉션의 이미지가 춤을 추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밀라노 본사에서 호출이었죠. 소피아, 지금 당장 와. 상사 루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뭐야, 또 무슨 서류 문제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시작됐죠. 루카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입을 뗐어요. 소피아,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야. 다음 달부터 한국 지사로 가야겠어. 6개월만 있으면 돼.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삼켰죠. 한국이요? 지금 저를 놀리는 거죠, 루카. 심장이 쿵쾅거리며 내려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제가 왜 로마의 화려한 삶, 이탈리아의 영광을 버리고 그런 무명의 아시아 땅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 대체 한국이 뭐예요? 솔직히 저에게 아시아란 중국이나 일본 정도였어요. 중국은 만리장성과 북적이는 시장, 일본은 스시와 사무라이 정도로 떠오르는 곳들이었죠. 근데 한국? 그게 어딘데요? 지도에도 안 보이는 나라 아니에요. 저는 손을 휘저으며 항변했어요. 루카, 제발요. 제가 밀라노 패션 위크의 여왕인데 그런 총구석으로 보낸다고요? 하지만 루카는 차갑게 답했죠.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야, 소피아. 결정됐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와인잔을 들다가 쏟을 뻔했죠. 이게 무슨 악몽이야? 어머니 비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를 한국이란 데로 보낸대요.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죠. 뭐? 한국. 그게 나라야? 거긴 뭐가 있길래? 차갑고 기계적이고 문화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곳 아니니? 어머니는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소피아, 너 로마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의 예술을 온몸으로 느낀 애잖아. 그런 이상한 데 가서 뭐 하려고? 거긴 하루 종일 공장, 굴뚝에서 연기만 튀우는 곳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어요. 엄마, 저도 몰라요. 근데 회사 명령이라 어쩔 수 없대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거의 울부짖었죠. 내 딸을 그런 데 보낼 순 없어. 루카 그 사람 내가 찾아가서 따져줄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날 밤 친구 마르타와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마르타, 나 한국 가야 한대. 마르타는 날카롭게 반응했죠. 소피아, 미쳤어. 거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데라던데. 이탈리아의 예술과 낭만을 버리고 그런 총구석에 간다고? 그녀는 농담처럼 덧붙였어요. 거기선 피자도 제대로 못 굽는데. 너 거기 가서 커피 없이 어떻게 살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니 대체 뭘 먹고 사는 곳이지? 패션도 명품도 모르는 후진국 아니야? 거기 사람들 다 기계처럼 살면서 로봇처럼 옷 입는 거 아니야? 마르타는 계속 떠들었죠. 소피아, 너 거기 가면 이탈리아의 영혼을 잃을지도 몰라. 제발 회사를 설득해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르타 이미 철통 같아. 어쩔 수 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제 자랑스러운 이탈리아산 가죽 재킷, 밀라노에서 맞춘 실크 드레스 이런 걸 한국에 가져가야 한다니.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옷을 하나씩 접으며 중얼거렸어요. 6개월만 버티자. 이 악몽만 끝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거긴 공기가 탁하고 거리가 더럽고 사람들이 차갑기만 한 곳 아니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출국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애원하듯 말씀하셨죠. 소피야, 거기서 숨 막히면 당장 돌아와. 그런 데서 널 잃고 싶지 않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6개월 만이니까요. 하지만 눈물이 고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터무니없는 명령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라는 걸. 한국에 오는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로마의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출발하려는데 아침부터 모든 게 꼬였죠.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2시간이나 연착됐어요. 체크인 줄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이러다 하루 다 가겠네라고 투덜거리며 에스프레소라도 마실까 했는데 카페마저 문을 닫았더라고요. 겨우 비행기에 올랐지만 좁디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몸을 구겨넣고 나니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하지? 라고 한숨을 내쉬는데 경유지인 파리에서 또 3시간 대기. 공항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서 졸다가 옆에 지나가던 프랑스 아줌마가 제 가방을 발로 차는 바람에 잠까지 깨버렸죠.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게 뭐야, 한국 가는 길이 지옥문이라도 되나?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12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했는데 옆자리 아저씨가 앉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마치 로마의 오토바이 경적처럼 귀를 찔렀죠. 저는 베개로 귀를 막고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고생해서 도착하는 데가 고작 한국이라니.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이라면 이해할 텐데. 승무원이 물을 건네며 곧 도착해요라고 웃었지만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네, 고맙네요. 근데 한국이 뭐가 좋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빌었죠. 제발 착륙만 무사히 하게 해주세요. 이 고생 끝에 한국이 실망이면 진짜 울어버릴 거예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공항 로비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깔끔한 대리석 바닥, 번쩍이는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조형물까지. 이게 뭐야? 저는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내가 알던 한국이 여기가 맞나? 나 잘못 온 거 아니야? 진짜로 제가 아는 아시아는 북적이는 중국의 시장이나 세련된 일본의 도쿄 정도였지 이런 곳은 상상도 못했어요. 입국 심사대에 갔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더니 5분도 안 돼서 어서 오세요 라며 돌려주는 거예요. 이탈리아라면 서류 확인하다 직원이 커피 타러 가버려서 1시간은 기본인데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혼잣말했죠. 뭐야, 여긴 로마 공항이랑 차원이 다른데? 내가 꿈꾸는 거 아니야? 공항 로비를 걷는데 모든 게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분히 움직이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 심지어 공기까지 상쾌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내가 아는 더럽고 탁한 아시아 이미지는 어디 간 거야? 그때 한국 동료 지훈이 저를 맞이했어요. 소피아님 환영합니다. 바로 회사로 가죠. 지훈은 차분하고 체계적인 사람이라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멍하니 물었죠. 지훈, 여기가 진짜 한국 맞아요? 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외쳤어요. 놀라다마다. 이게 한국이라니. 나 혹시 일본에 착륙한 거 아니야? 첫날 지훈이 저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고 제 전화기 화면에 연결됨이 뜨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이게 뭐야? 로마에서는 신호 끊기면 재부팅. 기다리다 하루 가는데 지훈이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앱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선 지하철 시간, 날씨 뭐든 다 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죠. 여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착륙한 데가 일본 아니죠? 지훈이 또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여긴 한국이에요.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어요. 익숙해진다고? 이 첨단 도시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 리가.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다들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앉아있고 심지어 노인 한 분이 자리 양보를 받자 정중히 인사하더라고요. 로마에서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게 일상인데 여기선 다들 로봇처럼 질서 정연했어요. 저는 지훈에게 속삭였어요. 여기 사람들 다 이렇게 예의가 바른가요? 지훈이 대답했죠. 네, 한국 문화예요. 저는 혀를 내두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을 후진국이라 깔봤던 게 잘못이었나?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 공항에서 회사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과 깔끔한 거리에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낯선 첨단 도시에서 과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첫 주는 그야말로 충격의 폭풍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제가 그 하찮게 여겼던 한국에서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죠. 로마에서는 제가 명품계의 여왕이었어요. 모든 게 제 손끝에서 시작되고 끝났죠. 근데 여기선요? 하루하루가 제 자존심을 시험하는 모험이었어요. 첫날부터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게 대체 뭐야?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나? 모든 게 로마와 달랐고 그 차이에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중요한 회의 자료가 담긴 USB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테이블 밑을 뒤지며 한숨을 푹 내쉬었죠. 끝났어. 이탈리아라면 영영 사라졌을 거야. 로마에서는 경찰 불러도 글쎄요, 찾아보세요 라며 어깨만 으쓱였을 텐데. 포기하려는 순간 카페 직원이 다가와 태연하게 말했어요. 손님 혹시 이거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더니 CCTV를 확인하고 10분 만에 제 손에 USB를 쥐어주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중얼거렸죠.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로마에서는 물건 잃으면 운명이라 포기하는데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철저하다니 제가 알던 세상이 뒤흔들렸어요. 직원이 살짝 웃으며 여긴 다 그래요라고 하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 그래? 이게 한국의 기본이라니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또 어느 날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했어요. 갑자기 열이 나서 이마를 짚으니 뜨끈뜨끈하더라고요. 로마였다면 진료 예약 잡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내일 와요라는 소리에 지쳐서 며칠은 포기했을 텐데 여기선 달랐어요. 지훈이 저를 보더니 걱정스레 말했죠. 소피아님 괜찮아요? 병원 가봐요.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근데 지훈은 고집스럽게 저를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갔어요. 접수대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여기 앉으세요라고 안내하더니 30분 만에 의사 진찰부터 약 처방까지 끝났어요. 심지어 처방전이 제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날아왔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로마에서는 의사 얼굴 보기도 힘든데 여기선 이렇게 빠르다고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죠. 여긴 시스템이 빠르죠.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병원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꿈 같은 곳이네.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이 구석기 시대였던 건가? 밤늦게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배고프다고 투덜댔어요. 로마라면 집에 가서 파스타 삶는 데만 1시간 걸렸을 텐데 지훈이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죠. 소피아님 배달앱 써보세요. 배달의 민족 추천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앱을 열었어요. 피자를 골라 주문 버튼을 누르자마자 20분 만에 문 앞에 뜨끈한 피자 상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하며 소리쳤죠. 지금이 21세기라지만 로마에서는 피자 굽는 데만 20분 걸리는데 이게 뭐야 마법이야? 문을 열자 배달원이 카드 리더기를 내밀며 결제할게요 라고 하더니 척척 끝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식당에서조차 계산기 두드리며 기다리다 지쳤던 제가 한국의 속도와 편리에 완전히 당황했죠. 피자 한 조각을 베어 물며 저는 혼잣말했어요. 이 맛 로마 피자보다 낫잖아. 내가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지? 한국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자료를 프린트하려는데 프린터가 순식간에 출력물을 뱉어냈어요. 로마에서는 잉크가 말라서 3번 쳐야 겨우 나왔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제게 길 잃으셨어요. 라며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줬어요. 로마에서는 길 물으면 저도 몰라요라며 지나가기 바빴는데 저는 지훈에게 물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지훈이 대답했죠. 한국 문화예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이탈리아의 낭만도 좋지만 이 따뜻함은 뭐지? 그러다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은 저를 또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분히 타고 심지어 핸드폰을 떨어뜨린 할아버지에게 한 청년이 달려가 주워주더라고요. 로마에서는 버스에서 소매치기 걱정에 가방을 꽉 쥐고 있었던 제가 여기선 안심하고 앉아 있었죠.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게 한국이야. 내가 패션도 모르는 후진국이라. 무시했던 곳이 이렇게 질서 있고 따뜻하다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자존심으로 한국 따위라며 깔봤던 제가 이곳의 효율성과 사람들의 배려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저에게 인생을 건 임무가 떨어졌어요. 밀라노 본사의 루카가 전화로 차갑게 통보했죠. 소피아, 6개월 안에 한국 시장에서 매출 30%를 올려야 해. 실패하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탈리아의 감성적인 전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한국 시장은 빠르고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했어요. 밤을 새우며 지훈과 민서, 한국 지사의 동료들과 함께 IT 기술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했죠. 이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야. 전쟁터야. 그 시계는 무자비하게 초를 재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긴박함 속에서 한국 지사의 민서가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 낯설었을 텐데 그녀는 자료를 건네며 말했죠. 소피아님, 한국 소비자는 감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더 좋아해요. 제가 데이터 정리 도와줄게요. 민서의 따뜻한 도움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혼자 다 해야 했는데 여기선 이렇게 도와준다니? 지훈도 옆에서 힘을 보탰죠. 저희가 함께하면 됩니다. 한국 스타일로 해보세요. 그들의 지원 덕에 이탈리아의 낭만과 한국의 실용성을 결합한 캠페인 아이디어가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본사는 매일 전화로 압박했고 경쟁 브랜드는 우리 계획을 훔쳐 먼저 움직일 기세였죠. 시간이 없어. 반드시 성공해야 해. 저는 지훈, 민서와 손을 맞잡고 반격을 준비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혼자 다 해야 했는데 여기선 이렇게 도와준다니? 로마에서는 동료들이 각자 알아서 해라며 자기 일만 챙겼던 기억이 떠올랐죠. 민서는 노트북을 펴며 덧붙였어요. 여기선 최근 배달 앱 트렌드가 강세예요. 이런 데이터로 감성을 실용적으로 풀어보면 좋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속으로 감탄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지훈도 옆에서 힘을 보탰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최신 IT 기술을 보여줬어요. 소피아님, 이 홀로그램 기술 보세요. 런웨이에 쓰면 감성도 살고 한국 소비자 눈도 사로잡을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홀로그램? 이게 뭐야? SF 영화야? 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저희가 함께하면 됩니다. 한국 스타일로 해보세요. 그들의 지원 덕에 이탈리아의 낭만과 한국의 실용성을 결합한 캠페인 아이디어가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에 스케치북을 펴고 로마의 고풍스러운 디자인에 한국의 첨단 기술을 얻는 그림을 그렸죠. 이거다. 이탈리아의 감성과 한국의 속도가 만나면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어요. 본사는 매일 전화로 압박했죠. 루카가 또 전화해서 윽박질렀어요. 소피아, 지금 어디까지야? 경쟁 브랜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루카, 저희 팀이 밤새 자료 정리했어요. 곧 결과 보여줄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서가 걱정스레 물었죠.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야죠. 이건 제 커리어야. 그런데 문제는 본사만이 아니었어요. 경쟁 브랜드가 우리 계획을 훔쳐 먼저 움직일 기세였죠. 지훈이 경쟁사의 광고 초안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봐요. 우리 아이디어 비슷해요. 저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뭐야 이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민서가 차분히 달랬죠. 소피아님, 우린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만의 색깔로 가요. 그 밤 우리는 사무실에 남아 머리를 맞댔어요. 민서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지훈이 기술팀과 연락하며 저는 로마에서 쌓은 감성을 한국 스타일로 재해석했죠. 새벽 3시 민서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소피아님, 이 데이터 보면 한국 소비자가 이런 감성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서, 너 천재야. 지훈도 웃으며 커피를 건넸죠. 이제 반격 시작합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로마에서는 혼자 싸웠지만 여기선 팀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 마음이 뭉클했어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6개월이라는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매일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없어. 반드시 성공해야 해. 경쟁 브랜드의 움직임은 점점 노골적이 됐죠. 어느 날 지훈이 경쟁사의 SNS 광고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우리랑 비슷한 콘셉트예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먼저 해야 해. 민서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죠. 소피아님, 우리만의 감성을 더 넣어요. 한국 소비자는 디테일을 좋아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어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어요. 그래, 이탈리아의 로맨스에 한국의 속도를 더하면. 그렇게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반격을 준비했어요.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우리 셋은 커피와 자료로 버텼죠. 어느 순간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아님 한국 스타일 어때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이건 전쟁이 아니라 팀워크야. 이탈리아의 자존심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의 도움과 열정에 저는 점점 기대기 시작했어요. 이 캠페인 정말 될지도 몰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6개월의 피, 땀, 눈물이 결실을 맺을 순간 서울 패션위크의 메인쇼였죠. 무대 위에선 제 커리어가 걸려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한국의 첨단 기술을 하나로 묶은 컬렉션, 제 야심작이었죠. 무대 뒤에서 저는 손을 떨며 숨을 골랐어요. 이걸 망치면 끝장이야. 루카가 날 가만 안 둘 거야. 관객석엔 전 세계 패션계 거물들, 기자들, 심지어 경쟁 브랜드의 스파이까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민서와 지훈을 보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죠? 민서가 제 손을 꽉 잡았죠. 소피아님, 믿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래, 이제 갈 때야. 쇼가 시작됐어요.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로 홀로그램이 떠올랐죠. 로마의 콜로세움과 서울의 한강 야경이 겹쳐지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모델들이 이탈리아산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고 그 옷엔 한국의 최신 LED 기술이 반짝이며 빛을 뿜었죠. 관객들이 숨을 죽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어요. 제발 잘 돼야 해. 첫 번째 모델이 무대 끝에 서자 갑자기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어요. 와, 이게 뭐야? 저는 귀를 의심했죠. 탄성?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나올 때마다 박수가 커졌어요. 심지어 뉴욕에서 온 패션 평론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저는 지훈을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이게 진짜야? 지훈이 웃었어요. 진짜예요, 소피아님. 마지막 피날레를 앞두고 저는 무대 앞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내가 연설을 한다고? 로마에서도 이렇게 떨진 않았는데 무대에 오르자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어요. 수백 쌍의 눈이 저를 응시했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낭만과 한국의 혁신이 하나가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컬렉션이 공개되자 관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밤하늘로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붉고 금빛 불꽃이 하늘을 수놓으며 무대를 환하게 밝혔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성공했어, 내가 해냈어. 무대 뒤로 내려오자 민서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소피아님, 대박이에요. 지훈도 손을 내밀며 웃었죠. 이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한국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스타일이야. 쇼가 끝난 직후 제 전화가 울렸어요. 밀라노 본사의 루카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어요. 루카, 쇼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소피아, 매출 40% 상승이야. 30% 넘겼다고. 돌아와서 승진 논의합시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리쳤어요. 40%? 진짜야? 민서와 지훈이 박수를 치며 웃었죠. 소피아님, 이건 전설이에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웃었어요. 내가 해냈어. 로마의 여왕이 한국에서 승리했어. 하지만 그 승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제 모든 것을 바꿨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다 가방 속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비올라의 손글씨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소피아,
나도 젊었을 때 한국에서 살았단다. 그곳의 따뜻함과 힘찬 기운을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그곳에서 빛나길 바랐어. 저는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어요. 뭐야 이게? 엄마가 한국에? 갑자기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어요. 어머니가 늘 말했던 젊은 날의 모험, 그곳이 한국이었던 거예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봤죠. 서울에 반짝이는 불빛이 로마의 석양만큼이나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단순한 파견지가 아니었어. 내 뿌리와 미래를 잇는 곳이었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 순간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패션도 모르는 후진국이라 무시했던 날,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5분 만에 끝난 충격, 지훈과 민서가 밤새 도와준 따뜻한 모든 게 제 편견을 깨부쉈죠. 로마에서는 혼자 싸웠지만 여기선 팀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소피야, 너 진짜 바보였어.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곳인데 이탈리아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가 한국의 혁신과 사람들의 열정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저는 편지를 접으며 다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여기가 내 새로운 시작이야. 6개월 후 저는 로마로 돌아왔어요. 밀라노 패션 위크의 성공을 안고 가슴 벅찬 승리감을 느끼며 고향 땅을 밟았죠. 하지만 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충격이 저를 덮쳤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끝없이 늘어선 줄, 직원은 느릿느릿 서류를 뒤적이며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라졌고 이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빠져나왔어요. 뭐야 이게? 한국에서는 5분이면 끝났던 일인데 공항 와이파이는 연결조차 안 되고 데이터는 기껏해야 거북이 속도였죠. 저는 가방을 질질 끌며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내 고향 맞아? 내가 꿈꾸던 로마가 이거였나? 택시를 잡으러 갔는데 기사가 퉁명스럽게 어디요? 라고 묻더니 창문을 내리곤 담배 연기를 뿜었어요. 한국에서는 카드로 척척 결제하고 배달원이 피자를 문 앞까지 가져다줬던 기억이 떠올랐죠. 밤거리를 걷는데 가로등은 꺼져 있고 쓰레기가 길가에 쌓여 악취가 진동했어요. 한국의 밝고 안전한 거리, 24시간 편의점이 그리워졌어요. 어머니 비올라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셨는데 그곳에서도 충격은 계속됐죠. 접수를 하려니 하루 뒤에나 의사를 볼 수 있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30분 만에 진찰 끝냈는데 약국까지 걸어가느라 땀범벅이 된 저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탈리아의 낭만이 이렇게 불편한 거였나? 친구 마르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야, 너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됐네. 계속 한국 얘기만 하잖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빠른 시스템, 잃어버린 USB를 찾아준 직원의 친절함, 지훈과 민서의 따뜻한 도움, 그 모든 게 제 삶의 기준이 됐다는 걸요. 로마의 느린 일상에 적응하던 예전의 저는 사라지고 한국에서 배운 효율성과 따뜻함을 갈망하는 새로운 소피아가 남았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진짜 제 세상 같아요. 이탈리아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저는 이탈리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놀라운 기술과 따뜻한 정서를 로마로 가져와 회사를 혁신의 선두에 세울 계획이에요. 밀라노 본사에 제안서를 보냈죠. 이탈리아의 낭만에 한국의 효율성을 더하면 우리는 세계를 다시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비올라를 한국으로 모셔갈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젊은 날의 한국 추억을 함께 되새기며 서울의 밝은 거리에서 다시 웃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죠. 제 운명을 뒤바꾼 전환점, 그리고 저를 새로 태어나게 한 시간이었어요. 어젯밤 로마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콜로세움의 고풍스러운 그림자 아래 저는 늘 이탈리아만이 최고라 믿었죠. 하지만 이제 제 마음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이 자리 잡았어요. 지훈과 민서의 따뜻한 미소, 잃어버린 USB를 찾아준 카페 직원의 배려, 20분 만에 도착한 피자 배달, 그 모든 순간이 제 피에 흐르는 새로운 자부심이 됐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죠. 엄마, 한국으로 가요. 거기서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이탈리아의 소피아는 이제 한국의 소피아와 손을 맞잡고 두 세계를 하나로 엮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로마의 거만한 마케팅 디렉터가 한국의 매력에 눈뜨고 운명을 바꾼 여정이 감동을 주셨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용기를 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제 여정을 응원해 주신다면 다음에 더 아름다운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서울의 불빛 같은 희망이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